저희 그 주민자치기본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9일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그 민회들 3.1 서울민회, 제주민회, 강북민회, 도봉민회, 준비위, 남양주민회에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주비위가 발족을 했는데 거기서 이 주민자치 기본법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가 주관을 해서 토론회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를 하도록 한 겁니다. 전 국민의 주비위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시지만 뭐 꼭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홍보도 하고 개방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리라. 이제 지금 시작을 합니다만 이제 계속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우리가 주제는 이 그 조항 근거 조항 삭제에 대해서 근거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이제 요거 지방자치법 개정안 요걸 한병도 의원이 냈고 그리고 전영배 의원이 주민자치 기본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월 그게 1월 29일인데 2월 9일 날 국민의힘 측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3.1 서울민회가 우리 신용인 교수님이 주도가 돼서 3.1 서울민회의 마을공화국 분과에서 이미 주민자치 기본법을 우리가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죠, 그죠?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라는 그 잡지를 보니까 전상직 회장이 작년 초에 김두관 의원하고 그 발의하기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안에 굉장히 전상직 그 주민자치 회장이 중앙 회장이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넣은 것 같고 전영배 의원의 안에 대해서 또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신용인 교수님께서 우리 민회에서는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시고 또 그동안 토론회나 강의도 많이 특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용인 교수님이 20분간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민주주의의 아주 전문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문 교수님이 토론자로 나오시고 그리고 제주민회에서 신용인 교수님과 같이 활동하시는 신훈민 변호사님 그리고 3.1 서울민회의 정치개혁분과 간사이신 유정열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신용인 교수님 발제가 20분 정도 그리고 세 분이 이 토론이 10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인 교수님 먼저 발제를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용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부분은 사실은 발제문을 보면은 이제 마을공화국 얘기나 마을기금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발제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고 그 기본법안, 그러니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그 주민자치 기본법안하고요. 또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요걸 비교하면서 그 장단점을 한번 이렇게 끌어내고 또 장점들을 취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은 기본법안하고 법률안이 기본적 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법안은 그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이야기하고요. 법률안은 그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요 정당인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는 데서 의미를 두고요. 그런데 이 두 법안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아주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 정도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잘 취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과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법안하고 그 법률안하고 기본적인 차이점을 본다면 기본법안은요.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고 또 하나는 기본법안은 이 주민자치에 있어서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와 관련된 조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법률안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통합됐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나칠 정도로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조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간섭이나 배제, 지원 이런 것들은 거의 배제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은 뭐 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 5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쟁점을 뽑아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마을기금 관련 규정, 그리고 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의 관계, 또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행정사무 위임위탁 관련한 문제, 또 전문 지원기관 이것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기금 관련 규정을 보면은요, 사실 저는 앞에 이제 설명에서 생략했지만 마을공화국의 꽃, 마을공화국의 핵심은 마을기금이라 봐요. 돈이 없이 어떻게 자치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 관리하는 그 마을기금이 이 주민자치에서도 핵심이고 마을공화국에서도 핵심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그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기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을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그나마 있는 주민 대표기관이라고는 주민자치회밖에 없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법인도 아니고요. 사실 법인격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그 자체, 주민자치회 이름으로는요. 예를 들면은 재산, 시설 보유할 수 없어요. 기부금 받을 수도 없고요. 수익사업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산하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해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기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마을기금을 만든다면은 그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만드는 마을기금은요. 그거는 한계가 분명해요. 마을기금이 제대로 굴려가면은 그게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주민들이 돈 모아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중요한데 이 출연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주민자치회는 그 법인격이 없으니까 주민자치회에 출연할 수도 없고 주민들 상대로도 출연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기금이라는 거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놀라운 거는 기본법안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안이 통과가 돼서 기본법안이 제정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본법안이죠. 그게 주민자치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면 이제 원하는 읍면동에서는요. 마을기금을요.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 첫째는요.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편을 보면은요. 당연히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놨고 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만든 법안, 특수목적 법안, 법인에 대해서 법안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에 대해서 출연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주민세라든지 주민참여 예산 등입니다. 이걸 활용한 특별회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주민자치회나
그 주민자치 활성화, 결국 주민자치회가 만든 그 법인에 대해서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 만일에 마을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주민자치회 주도로 마을기금이 만들어진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출연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마을기금을 주민자치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읍면동 단위에서 사실 마을기금 만들려면 뜻맞는 주민들이 그냥 모여서 만드는 수밖에 없고, 그런 조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출연한다든지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죠. 잘못하면 특혜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대표 기관인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이제 마을기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기본법안은 놀라운 거는 주민자치회를 일단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에 주민자치회가 출연할 수도 있고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이 규정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설령 법인 격되더라도 기부금 관련 법률에 제재도 받을 뿐 아니라 그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시설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더욱 또 하나는 이제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인정을 하면요, 우리 국공유 재산들 있잖아요. 특히 국공유 부동산.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사실 기본법안이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 기본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주민자치회가요, 특수목적 법인 형태로 마을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출연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공유 부동산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무상으로 이제 빌려서, 예를 들면은 정말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 상가 사업, 상가 임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을기금 그 자치 재원으로서도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만일 제정이 된다면, 우리는 읍면동 차원에서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 관리하는 마을기금이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안이 갖고 있는 저는 최고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우리 3일 이내에서 만든 그 주민자치기본법안에서도 이제 마을기금 형태로 주민기금을 뒀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미흡하죠. 예, 요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법률안, 그러니까 그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은 마을기금이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물론 뭐 주민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출연한다든지, 이 출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어야지 큰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률안대로 많이 입법이 된다면은 마을기금은 뭐 그냥 속법 놀이 정도 수준? 예.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기본법안대로 입법화된다면 마을기금은 정말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 우리 사회의 어떤 집중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관계를 볼 텐데요. 이게 기본법안이 이게 좀 특징이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를 분리시켜 놨어요. 별도의 그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총회는 그냥 읍면동 주민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그 뭐 법적 성격이나 그런 건 따로 규정하지 않고요. 주민자치회는 그럼 뭐냐? 읍면동 주민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긴 하는데 집행기구예요. 그래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주민자치회가 법인이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의 구성원, 회원은 주민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또 총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럼 주민자치회 안에 생기는 총회는 또 뭐며, 읍면동 주민총회는 뭐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만일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읍면동 주민총회라는 거는 말은 번지르하게 뭐 읍면동 주민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라는 기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률안은 그런 점에서는 예, 주민자치회 안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총회를 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민총회를 두면서 정족수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주민총회를 두게 되면. 근데 법률안은요, 뭐, 이 주민자치회 창립총회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회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가하고 참가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창립총회가 예, 결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 뭐 과반수 이상 찬성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 가능하겠어요? 읍면동 단위에서?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법률안에 의하면은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창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족수에 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 규정을, 그러니까 주민의 1% 이상 뭐 이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해서는 자치구역에서 딱 별도로 그 지역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쟁점이면은요. 세 번째는 이 주민자치회 구성과 회원인데요. 기본법안은 주민자치회가 법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고요. 근데 당연히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이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그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한 10명만 모여도 주민자치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보면은 특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다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기본법안이 특징은. 근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례로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이제 파워풀하게 이제 기본법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 그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입맛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꾸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기본법안처럼 되어 있으면 조례로 예를 들면은 한 100명 이상만 발기하면은 주민자치를 꾸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주민자치를 싹 만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 그리고 절차가 규정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법안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잘못하다가는 그냥 자치단체장의 또는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주민자치회가 꾸려지고 나름대로 진입장벽을 쌓게 되면은 그 지역의 토 세력의 확실한 그 기반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엄청나게 그 권한은 또 갖고 있으니까 마을 기금이나 이것도 주민자치회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꾸려져 갖고 그들만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이건 참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절차 규정을 둬야 된다. 예. 법률안은 그것에 비하면은 이렇게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이 됐어요. 근데 일반 법인 설립 절차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주민자치의 어떤 구성에 관한 기준과 절차로서 합당한가? 적어도 어떤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뭐 주민투표라든지 뭐 이런 주민 과반수 이상의 어떤 찬성? 뭐 이런 절차를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법률안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요구합니다. 창립총회.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민투표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주민자치 회원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본법안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주민인지 일부 주민도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결국 조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강조하지만 소수의 어떤 지역의 토우 세력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장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그들만이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민이면 누구나 다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누구나 다 구성원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 회원은 주민 전부가 돼야 되는, 그런 식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일단은 이해하고 싶고요.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도 주민 전부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법률안의 특징은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주민 전부를 까는 것 같은데 이게 세대별 1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주민자치에 가입이 되고요. 대표자 1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뭐 1인 가구인 경우가 있지만 또 4인 가구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4인 가구라든지 특히 이 가구 구성원이 많은 세대는 그만큼 뭐예요? 자기 지분 표가 그만큼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4명이 한 가구인 세대하고 4명이 한 세대인 거고 1인 가구, 1인 세대에서 1명인 거하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세대별 이 대표자 1인이 이게 사실 일본 자치의 기준이거든요. 일본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만약 이렇게 세대별 1인 대표자를 내세우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당장 부부 중에 누가 대표할 거냐? 이것도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회원 수를 세대로 기준으로 정하는 거는 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고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 개인, 뭐 최소한 하여튼 선거권을 갖고 있으면 참여할 1인 1표로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 위임 위탁과 관련돼서요. 원칙은 행정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률로 주민생활과 읍면동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다 주민자치의 사무로 규정하는 게 이상적이죠. 근데 아직 그 전 단계로서 일단은 뭐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기본법안을 보면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이렇게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와 관련돼서 결국은 만약에 주민자치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읍면동 행정이 이원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기관 이임 사무,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자치사무적 성격이 아니라 정말 어떤 행정사무, 순수하게 위임받아서 행하는 사무는 읍면동장이 이제 맡겠죠. 그리고 자치사무는 주민자치회가 맡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읍면동 행정기능이 이원화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자치사무를 맡게 되고 가게 되면은 아마 읍면동장이 아니라 읍면동 센터장으로 자리매김이 될 거고요. 주민자치회장이 사실상 읍면동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안이 그만큼 파격적인 법안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장을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뭐 주민직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또 이제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 기본법안은 그런 거 다 조례에 맡겼어요. 그럼 법률안은 어떠냐? 법률안은 아예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넌센스까지는 아니라도 좀 그렇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사무, 지금 지자체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 중에 정말 주민의 복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갖고 자치사무로 해야 될 사무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건 아예 사무를 이양받든지 그게 안 된다면 위임 위탁 규정으로라도 처리하게 해야지. 그런 사무는 전혀 주민자치하고 무관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 주민자치회는 일종의 그 사적단체,
사적 기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임 위탁 규정은 둬야 된다. 뭐 자치사무로 규정하면 금상첨화지만 어쨌든 기본법처럼 그런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법안을 보면은요, 마지막으로는요, 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여튼 기본법안을 보면 지원도 많이 하고 관여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민자치를 제대로 어떤 지원하겠다 해서 전문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지원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민간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저는 요것에 관련돼서 조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문지원기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럼 뭐겠어요? 전문지원기관을 국가나 또는 지자체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는 쪽에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또 정파적으로 이용된다 문제부터 시작해서 되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지원기관 뭐 이것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사실상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전문지원기관 규정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원이 근데 필요한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주민자치의 시군구, 시도, 전국 협의회, 연대기구인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맡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가 영국이에요. 영국도 우리 주민자치회와 같은 그 커뮤니티 카운실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번역을 하면 뭐 지역의회 또는 뭐 주민의회, 마을의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읍면동이나 우리 그런 단위의 이제 커뮤니티 카운슬이 있고 그 카운슬들이 이제 우리 시도 단위로 이렇게 연합체가 구성되고 전국 단위로 또 연합체가 구성돼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그 연합체가 구성된 걸 이제 NALC라 해서 전국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협의회가 보면은요, 정말 이 소위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합니다. 아예 정부 로비까지, 입법 로비도 다 거기서 해요. 법률 컨설팅 이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입법 로비도 하고요, 캠페인도 벌이고요. 사실 근데 전문 지원 기관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국가하고 지자체 눈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국의 그 NALC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고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익을 위해서 그 커뮤니티 카운슬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고요. 뭐 정말 그리고 영국은 또 커뮤니티 카운슬, 우리 기본법안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어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본법안이나 법률안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더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구조가 되게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협의회 아래는요, 우리나라 시도 협의회 같은 시도 협의회 같은 이제 그 카운티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티 협의회는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 대표들로 구성되고요. 또 카운티 협의회에서 한 명의 대표를 또 뽑아서 전국 협의회에 또 이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협의회 그 총회에 이제 카운티가 41개 있어요. 영국은 카운티가 41개, 참여하고 있는 카운티가 41개인데 41명이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사구조가 민주적으로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그 민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회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에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시군구 민회를 꾸리고 시군구 민회가 또 대표가 모여서 시도민회를 꾸리고 시도민회의 대표가 이제 전국민회를 꾸리고 이 시군구 민회, 시도민회, 전국민회가 주민자치를 지원 사업을 하면 어떠냐. 따로 어떤 국가나 지자체의 그 종속되는 그런 전문 지역기관이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민주적이고 또 어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요. 어쨌든 기본법안하고 법률안은요. 예, 주민자치를 위해서 발의됐다는 점, 네, 상당히 획기적인 면이라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에 관한 실제 제도화에 관한 이제 논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자체로는 두 법안 다 문제점과 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금 기본법안이 잘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통과돼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주민자치기본법에서 마련한 부분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는 통합돼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와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민자치회 안에 뭐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위원회가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이거 특히 이게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모두의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규정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주민자치회 관할 지역 해당 읍면동에 있는 주민은 적어도 선거권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다 주민자치 회원이 돼야겠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3위 위임위탁 규정을 넣는데, 일단은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위임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전문지원기관이 아니라 전문지원기관을 두더라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협의회 안에 사무국 형태로 전문지원기관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도하는, 또는 정 안 된다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원기관 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약간 초과하긴 했는데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거라서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양호하게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발제문에서는 이제 신용인 교수님이 평소에 주장하시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 민회들의 지향이긴 주민자치에 꽂힌 마을공화국이 이야기되게 되는 배경, 대한민국의 실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방안으로 마을공화국을 조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을기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제도화 방안으로 기본법안,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영배 의원 발의의 기본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한 그 법률안 두 개를 비교 검토하고, 그리고 대안도 마지막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주문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용희 교수님 발제 전반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김영배 대표 의원 발의안이라든지 또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안을 이제 보면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 결국 주민자치회가 실제 이제 이를 이제 하는데, 그럼 결국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영배 위원 안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조례나 조약에 따른 데 돼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 방식은 추첨제, 그러니까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구성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물론 이제 조례나 규약에 따른 데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수 의원 안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 무슨 사단법인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대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뭐 이런 방식의 형식이지 어떤 김영배 의원 안처럼 좀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뭐 현재 일반적인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에서 아시는 것처럼 한 15명에서 한 25명 내외로 보통 이제 읍면동원장이 족하는 행식. 물론 이제 뭐 여성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뭐 읍면동장이 뭐 이족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이제 하나의 차별적인 게 제주죠. 우리 16발제 하신 신용일 교수님 그래서 제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또 주민 활동을 운동하셔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추천 방식,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자 중에서 뭐 추첨으로 하는 이런 방식을 좀 새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럼 이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뭐 추첨으로 김영배 의원 안처럼 기본적으로 추첨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그럼 주민통회하고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하는데 우리 추첨의 역사적 기원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이제 착안을 할 수 있는데 민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민회라는 것을 주민통회로 본다고 하면 그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이게 평의회를 주민자치로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민회는 뭐 전체 시민들이 어쨌든 참여해서 최고 결정하는 이제 기구였죠. 그렇지만 매번 다 모여서 뭐 총회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테네 같은 경우도 10개 부족에서 한 이제 50명씩 500명을 이제 그러니까 30세 이상 다원자 중에서 500명으로 추첨해서 이 일종의 민의 집행미 운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평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주민통회하고 주민자치의 이런 상이 결국 아테네 민회와 평의회 관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추첨이냐? 뭐 이쪽 방식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 지금의 이제 우리 읍면동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이쪽 방식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읍면동에 이쪽하다 보니까 속히 말하는 지역에서 뭐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의 뭐 유지라든지 지역에서 주민 단체 활동한다든지 뭐 지역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지방의회 출마를 좀 생각하는 뭐 정치 좀 지망생들 백인들 이런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시민들이 뭐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것 없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데 물론 최근에서는 조금 뭐 현수막을 통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 모집도 하긴 하지만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말이 주민자치지 결국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뭐 사람들 위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첨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면 좀 우리가 사람들 성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지만 자기가 가가지고 뭘 신청하고 참여하고 이런 경우는 또 성격상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뭐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뭐 또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까지 일반 주부라든지 일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추천 방식으로 해야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추천 방식 가장 큰 장점은 단지 추첨이 아니라 이제
좀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천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쟁점을 좀 하나 대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규모입니다. 규모. 지금 기존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5에서 25명 그 정도 선인데 김명배 의원 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래 분회도 두고 분과도 준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규모로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15, 25명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의 문제. 하지만 너무 규모가 크면 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표성과 수기를 결합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원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원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 연령, 소득수, 직업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통합해가지고 배분할 수 있겠죠. 남녀 50% 연령도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자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과연 추첨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또 문제는 뭐냐?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제도처럼 의무 강제시킬 수 없거든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추첨을 뽑히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치인데 자치를 하는 성격에서 본인이 또 참여하지 않을 그 권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안 하겠소 했을 때 그 다음 사람들로 뽑아가는 과정이 사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김명배 의원안은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라더라도 거기에 학교 다니고 있거나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포함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추첨을 할 수 있겠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원 방식 말고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리고 이제 자원의 경우에 제주같이 반나절이라도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독려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뽑은 다음에 직무 교육 같은 거를 제공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자격도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기준을 할 거냐. 아니면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거주자와 생활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방해인이나 외국인 이제 거주자, 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 따로 배려를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그러니까 추첨을 한다. 주민자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 이런 다양한 쟁점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미리 어느 정도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10분 하셨네. 예, 이지문 교수님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추천 방식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전문가답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신은민 변호사님 토론하시죠. 저는 마을기금 운영에 대해서 일단 신영 교수님의 발전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을 미리 접한 다음에 마을기금 운영에 관해서 이제 향후에 문제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발제자가 서두에 지적하였듯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본법안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마을기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본 법안을 통해서만 마을기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재개정 관련해가지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의 관계는 그러니까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사실상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새로운 움직임이 없으면은 지원받아서 어정쩡한 곳에 써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마을 정부가 먼저이긴 하겠지만 마을 기금도 곧바로 같이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마을 기금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을 정부가 구성되어 마을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이제 지원금을 주긴 하는데 근데 어떤 지원금도 마을 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마을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되질 않고 지원금을 받아서 일반 몇 개 단체들 혹은 뭐 특정인 중심으로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금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기금과는 결이 다르긴 한데 그리고 발제자가 언급했다시피 마을 기금을 계속하시죠. 예. 네. 뭐 놓친 부분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법안 자체 발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민주당 기본 법안에서만 마을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뭐 발제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정 관련해 가지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다는 게 일단 소두입니다. 그리고 마을 정부와 마을 기금인데 자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제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돈이 없으면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기가 어렵고 돈이 있어도 새로운 움직임이 없으면은 지원을 받아서 어느 곳에 써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예산 낭비들이죠. 굳이 따지자면 마을 정부가 먼저고 마을 기금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다시피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 사업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 뭐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많은 잡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 정부가 구성이 돼서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기금 운영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각종 지원금이 있긴 한데 어떤 것도 마을 기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단 운영 주체가 마을 사업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몇몇 단체나 이제 사업체들이 중심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안했던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그 임대상가, 신용대출 뭐 이런 신용대출이나 지분투자 등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서 일단 비교 대상이 없긴 한데 다만 마을 기금은 아니더라도 현재 정기적으로 상당 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사업 과정에서 미비점을 살펴본다면은 향후에 마을 기금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공유를 합니다. 일단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뭐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 주민들은 정부나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뭐 좀 복리 증진 사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 뭐 건물을 매입하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역생들 뭐 옛날 시장이나 이제 주민 복리라 하면은 뭐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2011년에만 지원금이 3천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 정부만 있으면은 요 기금을 운영해서도 상당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0년 중반쯤에 요 보고서를 내면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많이 지적이 되는 게 주민의견주택 미흡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마을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마을 정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생업에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안내가 있고 안내문을 뭐 읍면동 사무소, 지금은 읍면동 사무소겠지만 나중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소나 뭐 그런 사무소가 될 텐데 비치는 해놓긴 한데 이게 형식적 공시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층, 역시나 이장이나 개발위원 아니면 문중회, 번영회, 각종 체육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지원금 자체가 운영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의사 반영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의 마을 사업이 선정이 되고 주민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자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정부만 구성이 되면 해결될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제 마을 사업을 뭐 결정을 하더라도 타당성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요 타당성 심의를 할 지역위원들 대부분이 관이나 특정 계층에 위촉한 사람들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발제자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들이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도 빈발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6년 이상 위원으로 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의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해서 마을 기금도 어차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이 간이나 특정 계층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채워줘서 형식적인 동의만 남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충남 어떤 지역에서는 3년 동안 350건의 마을 사업이 있었는데 100% 원안대로 통과가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전문가 그룹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정부가 구성이 되고 마을 기금을 집행하게 되더라도 그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마을 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이 이제 부실했던 거죠. 그래서 자초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라도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없게 되면은 마을 기금 진행된 사업들이 자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때인데 영어마을이 유행할 때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마을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금 아마 영어마을에 대한 사업 이야기를 못 들으실 겁니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6년 동안 600억을 집행하기로 하고 실제 3년 동안 85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자초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자료의 비공개, 이건 늘상 따르는 일이고요. 지금 마을 정부가 구성되고 마을 의회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 회의가 결정적일 텐데 거기에 대한 회의가 어떻게까지 공개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 과정의 회계 불투명성이나 이제 정상 결과의 형식적 공개, 그리고 심의위원회 내용의 비공개 등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결책으로 언급되는 것들은 이제 뭐 잘하자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2010년 이제 13년 정도 이 보고서가 나오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부처에 공고를 했었는데 바로 작년에 보도자료에서 다시 나왔던 게 여전히 관이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해서 마을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이제 치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심의위원회 구성도 여전히 엉망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 확보나 이제 마을 운영 기금의 외부 공개 같은 경우는 계속 검토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을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주민자치 의무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에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마을 기금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례가 없는 제도이고 이제 도입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에 대해서 꾸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은 미리 준비를 연습을 하셨는지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들 맞추시네요. 네. 자, 이 신은민 변호사님은 마을기금 운영에 관한 걸 말씀하셨고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근데 또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유정열 간사님 네. 발제하시죠. 제가 이쪽 문제에 대해 사실 이제 마을공화국 분과가 아니고 정치개혁 분과다 보니까 사실 고민이 좀 상당히 짧은 상태라서 이 깊은 아직 내공이 전혀 쌓이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이번에 신용인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법률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의욕은 있으신데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들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실까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고 간략하게 제 의견을 조금 붙이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실 때는 시간 관계상 많이 이게 그 핵심이 안 된 부분인데 이 총유 개념이 나오거든요. 마을 기금을 할 때 주민들이 총유적으로 이 마을 기금을 소유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발제문 전체를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총유가 존재한다는 건 이제 공동 소유라는 그러니까 이 총유가 나올 때는 아직 마을 주민자치회라는 게 법인화가 안 되어서 그 법인 자체가 소유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총유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소유일 때 총유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동 소유의 개념이 공유인데 이 공유하고 총유가 다른 부분이 뭐냐? 바로 이제 총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와 달리 이 개인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크게 이제 공유랑 다른 점이다. 그리고 공유와 총유의 사이에 그 중간 형태인 합유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동 소유의 세 가지 단계 형태고 총유일 경우에는 그 단체 자체가 그 소유권을 가지는 형식이 되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된 단체에서 그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총유라는 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법률안이나 이제 기본안 같은 기본 법안에서 나온 경우에는 두 군데서 다 법인화가 된 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법인이 된 주민자치 자체가 이 권리 의무가 권리의 주체가 되면서 이 총유라는 개념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이거 자체가 개념이 혼동되시는 또 우리 또 시민분들이 계실까봐 그 부분을 살짝 저는 이제 짚고 싶었고 의혹은 있으나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천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이지문 박사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작위 추첨이 이번 정류소는 여러 기업을 가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점이 있을 수 동남 있다. 아파트입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학교를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부분 그 추첨 대상들이 일정한 상식을 갖췄다는 전제가 되니까 그러한 최소한의 이제 선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추첨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요런 고민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거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다 이제 주민자치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관심도 있고 이런 법률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5회나 이제 법률안이 발의는 됐었는데 결국 법률로 된 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국회의원 업무 자체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개인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을 열심히 제출할 수 있으나 결국 국회 안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제 찬성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우리 민회나 이런 시민단체들에서 늘 어떻게 하면 관심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저는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시고 결론에서 말씀하신 국민소환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법안이 나와도 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말고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통과되도록 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앞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잘 모르겠다라든가 요거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뭐 등등 발제자와 토론자를 지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인지 요거를 질문하실 때는 1분 정도에서 끝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예, 최장현 정 교수님. 부의장님께서 그 주민자치법안이 삭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 예, 삭제라는 개념은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던 법안에서 삭제된 건지 아니면 3일 미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미리 마련했던 법안에서 최종 통과될 때 삭제가 됐다는 것인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지방자치법이요. 이게 주민자치법 기본법은 없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었는데 예. 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을 하도록 근거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시범사업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해버려서 그래서 이번에 예, 삭제했어요. 그 작년 10월에 삭제를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건 그렇죠. 대단히 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가 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질문하고 예. 난 뒤에 저는 고대 그리스사 전공인데 예. 아까 이지문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민회와 평의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한 예.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예, 제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신용인 교수님이 아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신용인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 지방자치법에는 현재 한 번도 그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돼 있지는 않고요. 자치분권법에 시범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요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식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넣어놨었는데 개정안에다가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의 근거 규정은 지금도 자치분권법에 그대로 있고요. 별도의 법에. 근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에다 주민자치회를 정식 제도로서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거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하실 분 총회,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그리고 마을기금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대개 뭐 이런 정도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논점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기를 하시죠. 저 네.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유정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계속 최근에 이 마을공화국 관련돼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드는 본질적인 그 생각은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뜨거운데 또 되게 열심히 하신데 아까 유정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좀 사회적 반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사회적 압력성이 커져서 이를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이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활동도 더 잘 알리고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까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용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좀 홍보하고 쉬운 언어로 계속 이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좀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뭐 그 부분들이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그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입법이 되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마지막 논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럼 우리 먼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관련 요게 이제 그 양 법에서 조금 다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구성 절차와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 회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누가 먼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김종옥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좀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 못 드렸는데 마을 자치인데 제가 듣기로는 좀 주민자치, 주민민회식으로 소위 말해서 농어촌 마을이 아니라 도시 중심의 마을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진정 마을공화국은 물론 도시도 마을 형태지만은 그야말로 농어촌의 조그마한 단위 이하의 마을들을 살려보자는 또 그런 의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마을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든지 주민 농민 소득 그런 쪽으로 좀 기금 운동을 해나간 것이 좀 온당치 않냐. 좀 큰 틀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모이고 얘기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가면 좋겠다 싶고요. 정치인이나 이런 중심이 아니고 마을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선생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 신용인 교수님의 발제문의 상당 부분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용인 교수님 어떻게 한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려면 하시죠. 예. 지금 김종욱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사실은 마을기금이라든지 마을공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예. 기고문 내용이 발제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기 있는 기고문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예만 제가 주로 들은 예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지방 소멸 위기, 특히 읍면 지역은 이제 거의 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다,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그러니까 2019년부터요 5년 동안 175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175조 원. 소위 읍면 지역 살리겠다는 이유로. 근데 솔직히 그 돈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소멸 지금 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근데 175조 원을요 만일에 3,500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500억 원입니다. 한 읍면동마다. 만일 읍면 지역마다 500억 원의 마을 기금을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 관리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신우민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점도 있을 테니까 제도 설계도 잘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기금 갖고 매년에 100억씩 그 기금에 국가가 그렇게 출연하고 그러면은 읍면 지역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가겠어요? 수백억, 수천억 기금이 그 마을에. 그리고 그 마을이 물론 이제 굉장히 제도 설계도 잘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실익이 되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이 제일 좋다고 봐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임대사업, 상가임대사업하고 그 임대수익은요 연말에 주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아까 말한 농민 기본소득이나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임대수익 갖고 기본소득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옥 선생님의 제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윤 교수님의 발제문 앞부분에는 상당 부분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그 논제로 돌아가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관계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발제자와 토론자 특히 이제
발제자 그다음에 그 이진문 교수님의 이 구성과 관련된 발제가 있었는데, 자,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은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의 안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분리된 거에 대해서 우리 신용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신용인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김영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접민주주의 뉴스에서 우리 저 주비위 임진철 대표하고 같이, 임진철 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김영배 의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김 의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고, 그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자치단체의 법적으로 이 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게 이제 시군구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구성원에게 모두 자격은 주되 전원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김영배 의원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신용인 교수님의 발제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고, 그 부분은 오히려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안보다 부족한 점이 있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의견들 있으면 말씀들 하시죠. 말씀하세요. 저 이윤호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주민총회로 구성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로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주민총회가 최고 이제 의사결정 기구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운영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뭐 참여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좀 일반적인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이 어쨌든 주민 소수에게 독점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그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주민 자체가 일종의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뭐 조직 원칙이긴 한데, 굳이 왜 그런 걸 안 하려고 할지 그게 좀 이상스럽기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저 이지문 교수님이 아테네의 예를 들어서, 그랬죠? 아테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민회와 평의회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그 그리스 이 전문가이신 최자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자영 교수님이 그 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하신 대로 줄여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이지문 교수님께서 평의회와 민회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그거는 너무나 큰 오류고, 예를 들어서 500인 평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300인 국회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민회라는 것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테네의 경우에 각 지역마다 우리가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할 때 그 데모스인데요. 그 민중이라는 뜻인데 촌락이라는 뜻도 되고, 그 데모스에서는 데모스 자체적인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 데모스에 우리 주민 자치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기구는 중앙에 있는 평의회와 민회의 기능을 똑같이 각 지방마다 가지고 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데모스에는 중앙에 있는 민회와 평의회 같은 기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지방자치가 그 그리스의 민주정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데모스 단위에서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전체를 중앙에서 결정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정열 판사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첨이라는 것도 같은 종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다른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는 장관을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유정열 판사님께서 얘기하시듯이 그 장관을 뽑는 그 시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명의 장관을 뽑는데 각 부족에서 약 5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출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을 뽑았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배심원단 201명, 301명, 501명, 1001명 이렇게 뽑을 때는 그거는 무작위로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비 어떤 그 선거인단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치는 철저하게 재판은 상식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후보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다른 어떤 허접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주민 소환에 대해서 유정열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환을 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도편 추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편 추방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약 100년간에 걸쳐서 한 11명 정도가 도편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 소환이라든가 도편 추방이 얼마가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제도 자체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다 조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주민 소환은 있으나 국민 소환제는 아예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정치 부패를 더욱더 부추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다른 것도 많지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렇게 써요. 1년 임기의 관직인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자격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변론문들이 남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지금 변론문을 제가 번역을 해서 한 개 나왔는데요. 뿐이 아니라 1년의 임기를 마치면 수행심사를 합니다. 너무나 엄격하게 수행심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공금에 손해를 입히면 자기 재산에서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그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용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가 뭐냐면 김영배 의원인데요. 제가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 나온 그 정혜랑 부의장님과 그리고 그 김영배 의원 간의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계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주민이 다 결정한 게 아니다. 주민은 공직자, 재정 담당, 그리고 뭐 담당 두 가지를 뽑기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테네 민주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민회에서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지금 거론이 되신 이진문 박사님이나 유정열 판사님이 아니고 간사님이에요. 자, 유정열 간사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하죠. 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토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박사 논문이 추천민주주의 박사 논문 쓰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녹아 들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회하고 평회가 그게 지금의 지방자치 우리 주민자치 있는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영배 의원 법안에서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한 강제 독립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그냥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어떤 투톱의 방치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버나드 만행의 번역한 책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다 아테네 민주주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버나드 만행의 선거 민주적인가 그 책 한번 보시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서 최재형 교수님이 이지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500명 그건 중앙에 있는 거다 그랬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데모스의 중앙 단위가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각 지역 단위에서 데모스 단위에서 그렇게 그런 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그런 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30개쯤 같습니다. 있었어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영국의 41개의 그 카운티 협의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유정렬 간사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주민소환제는 있는데 국민소환제는 없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약간 이제 입력된 시간이 적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5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또 비정민주주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늘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법률은 안 된 거를 이제 비춰봤을 때 우리 이 주민자치 기본법안 같은 경우에도 법률안은 제출되었으나 법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그리고 추첨제와 관련해서 또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분. 제가 그러면 말씀하세요. 님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 지금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한 12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주민자치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추첨으로 뽑아서 그거를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위원분들을 무급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유급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한번, 그건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거든요. 본인이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일당 한 12만 원인가요?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김영배 의원 안에서도 무보수 명령적으로 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각 사항에 따라 가지고 비용들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아테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금식으로 보험식으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서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도록 한다는 그런 성숙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못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주인이고 우리 주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민의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운동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 가고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정말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선생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외국의 사례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주민자치 운동이라든지 뭐 동학의 집강소 같이 뭐 조그만한 그 주민들의 그 자치적인 조직, 예를 들면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지금 뭐 정치인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토론하고 있는 이 법안과 관련돼서 토론하고 있는 현재 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뒤로 돌리고 일단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네, 없으시면 우리 저 김종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김치국입니다. 예, 김종옥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김종옥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선생님 말씀에 답변할 처지는 못하고요. 아까 이제 신영 교수님 발제 내용과 함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주민자치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지자체 단체장의 그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고 한다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민자치 기본 법안 안에 조례 내용,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조례 내용들을 갖다가 법령화시키고 자치회에서 그걸 근거로 인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역 안에 그 단체가 굉장히 많죠. 새마을 분여회에서부터 뭐 마을 발전협의, 이장단협의회 무슨 그런 게 뭐 수십 가지가 사실은 한 마을에도 한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서로 이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동해서 잘 자치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유인 교수님 아까 발제 속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건 좀 신유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이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하죠. 예. 저 신유인 교수님. 예. 일단은 기본법 안에서는 아예 주민자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 기준이라든지 절차 내용이 아예 없는데, 저는 세세한 걸 다 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어떤 주민 다수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기관과 관련돼서는요,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년에 쓰는 돈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은 돈 아니에요. 2조 3천억 원이 매년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해에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불급한 사업으로 그냥 쫙 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돈 없어요. 근데 마을 기금은 어때요? 그 해에 쓸 필요가 없어요. 불교불급하면 그냥 축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 활동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참여 사업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주택임대 사업 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 사업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쓸데없이 쓰이는 돈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그렇게 쓰이고 있는 돈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마을기구로 만들어서 엉망으로 쓰면 지금과 비슷한 거고,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쓴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금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을 기금은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을 기금이 그 마을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치국 선생님 질문에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보자면 그 꼭 조례로 하는 게 문제라는 것보다 조례에 맡기거나 대통령령에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게 주민자, 예? 그게 아니 제가 질문하는 핵심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느 법안에다 넣느냐 이런 얘기죠. 예. 일단 기본적인 틀은 법에 규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조례에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 넣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지침이나 방침은 법안에 규정이 돼야죠. 근데 지금 현재 기본법안은 그런 지침이나 방침이 아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예, 뭐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그 무수히 많은 지역의 단체들과의 관계, 뭐 심지어 파워게임도 하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뭐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하시죠.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마을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주민자치하고 지역단체뿐만 아니라 이장단 협의회랑도 문제되고 통장협의회하고도 문제가 돼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확하게 역할과 사무 분담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갖고 막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할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이통장협의회가 할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이러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보면 이제 자치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자치규약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역할이 그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예. 예. 그 질문을 하신 김치국 선생님이 굉장히 그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김치국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답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세요? 좋은 답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일단 우리가 그 또 마을기금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마을기금 얘기도 뭐 상당 부분 나온 것 같으니까 과연 이 법안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법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점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자치법에서 그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근거 조항이 삭제될 때 뭐 사실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다. 뭐 이렇게 등등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뭐 되지도 않을 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돼도 뭐 그 기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만 해도 커다란 성과니까 해야 된다. 반드시 개정을 하고 반드시 내용을 변경하고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인 교수님의 발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발언 내용들이 정말 바람직스럽고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은 현장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 구도하고 딱 맞게 지금 현재 양대 법들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 짐당이 지금 현재 그 발안해 놓은 법을 보면은
지방자치제도가 거의가 지금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목을 잡고 자기들의 구도대로 시간을 벌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실제로 주민자치나 이 분권이나 이 그 마을 공동체에 충실하는 어떤 법안들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라도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나름대로 주민자치하고 총회하고 이 대표성을 주민들이 어디에다 중점을 뒀냐에 따른 그 관계만 어떤 형식이든지 주민들이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사전에 거중 조정이 된다면 또 신영인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부분만 우리 소위 민회라든가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민자치에 중립적으로 거의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싶어하는 이런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우리 지금 현재 토론회처럼 온라인 집회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주민들과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현실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의 그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실현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떤 그 기본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됐기 때문에 170석의 집권 여당이 최소한 이 정도의 지금 그 주민기본법의 내용들을 봤을 때 법안을 상정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협치와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보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민봉경제나 사회적 경제를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기금을 통해서 참여해서 준비하고 또 소망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 기본법을 발의한 내용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견을 덧붙여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마이크 켜주십시오.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음소거가 되니까 좀 길었던 모양이네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무튼 뭐 저는 그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말씀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이무택 선생님, 이무택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개헌 문제 또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국민 소환, 국민 발언, 국민 투표 이런 내용들이 부상되는 듯 하다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그쪽으로 쓸려 들어가면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주민자치 법안 이 부분도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일단 떠오르는 것을 직접민주주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국회 내에서 입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갑론을박하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이야기하다가 떠오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될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회의원을 초대해가지고 이를테면 김영배 의원이나 또는 김영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논의에 함께 참여
해서 국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겠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형식적이고 또 실적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마 여기에 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정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또 언론을 통해서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을 기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혹은 우회적으로 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좀 입법기관에 있는 기관들, 그 국회의원들, 각 그 국민 대표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예, 저기 심어진 선생님 손 드신 모양인데 제가 못 봤습니다. 얘가 이게 예, 화면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돌려보는데 예, 못 봤네. 사회자가 못 보셔서 예. 제가 예, 그냥 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제가 이제 뭐 다양한 경험이면 다양한 경험인데 뭐 시민사회에도 좀 있었고 YMCA나 아니면 저는 이제 주로 남북경협 쪽 활동을 많이 했고요. 10년 전에 이제 그 국회에서 정책 비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행태를 이제 직접 보면서 법안 발의는 하고 뭐 재개정 논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안이 꼭 좋은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정착화되는데 통과된 데까지 상당히 이제 쉽지 않다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맞춰서 어떤 법안이 뭐 양당 간에 올라오더라도 일단 뭐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뭐 세모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이라도 빨리 통과가 되게 하고 그 뒤에 또 개정을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일단은 빠른 속도로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4년 임기 끝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법안이 그 자동 폐기되는 이런 어떤 우는 범치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천시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봤던 거랑 뿔뿔이 민주주의에 기초한 어떤 그 가장 기초 단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보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탁상 공론은 아니고 정말 좋은 논의들이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식으로든 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도권 하에서 작은 제도권 하에서 바꿔나가면서 국회까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상당한 온도차를 좁히는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국비나 뭐 도비, 시비 이렇게 정부, 지자체 요새 뭐 민간은 돈이 없고 정부만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하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타내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노촌의 어떤 그런 뭐 정책 자금이 어떤 부분에서 풀리는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조금은 약간 공허한 것보다 아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각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얼굴을 맞대고 또 논의를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그냥 자동 폐기되지 않게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뤘으면 좋겠다. 뭐 되게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기초민주 제도를 정착하는, 마을 단위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 발의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검토를 못해서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의견에 많이 참고해서 더 배우고자 하고요. 앞서 그 임무택 선생님께서 개헌과 직접민주 논의가 검찰개혁 등 이런 시사적 과제에 의해서 실종되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는 대선 차기 대선 관련해서 여당의 고민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그중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조짐이 좀 보여서 관련 기록을 조금 온라인에 올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개헌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저는 원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나 국회의원들은 원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제왕적 총리를 간선제로 뽑는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화하고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과거 회귀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이 헌법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문제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시군구 단위까지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헌법 개헌과 관련된 그러한 그 노력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늦게 들어왔는데요. 미리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 기본법이 때 맞추어서 잘 제출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전국민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로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쩌면 전국민회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각 지역에서 활동의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 기본법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반대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그 지역에서는, 현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야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 기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일도 있고, 또 폭넓은 대중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함으로써 그 현재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심화시키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일로서 전국적인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본부를 만들면은, 저 건물을 만들면 왜 비계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아시바라고 그러고, 그 비계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것이 집전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를 건설하는데 아주 기폭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인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 본부를 폭넓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실천 방침으로 아주 구체적인 걸 말씀하셨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전 국민의 주비위인데,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 국민의 주비위인데, 이게 있기까지 집담회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집담회 장소에서 열린 게 사실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 집담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선진 회장님 말씀대로 이걸 이제 전 국민의 주비위가 하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범위로 만들든 아무튼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전국 특별본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제가 이게 화면이 다 나오질 않아서 계속 돌리고 황정규 있습니다.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황정규 선생님. 황정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성에서 마을자치회를 만드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동양대학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황선진 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 주민자치법이 어느 당에서 발의를 했던 국민적 관심 사항이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라는 회의를 해보면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따듬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그 주민자치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을 열어서 저희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주민자치 법안의 제정이나 기본법의 필요성을 토론하는, 공론화하는 또는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저희 직접민주주의 운동하고 연결해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법과 관련해서 이 두 법안이 발의되는 그 분들과 그 과정에 제가 조금씩 관련이 있는데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를 한국형 마을 민주주의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법안을 고민했었고요. 그 과정에 저도 이제 같이 좀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 당에서 제안된 그 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1997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와 2013년에 시작된 주민자치회에 참여했던 실질적인 분들 사이에 의견 대립 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사실은 반영되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주비회의나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일 때가 있으면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저희 그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선진 회장님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경험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것으로 일단 정리하는 의미로 오늘 발제자이신 신영인 교수님이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황성진 의장님이 제시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본부가 필요하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벌써 서울 주민자치회와 관련 주민자치 쪽에서는 전국적인 비대위를 지금 꾸리고 있어요. 그쪽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중앙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가 마련한 그 안이 그 국민의힘이 제안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큰 흐름들이 지금 두 흐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들을 하나로 묶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성공한다면 아마 입법화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하나로 묶어낸다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자치 운동의 큰 흐름들을 가능한 한 하나로 묶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연대 형태로 해서 그런 전국적인 어떤 통일적인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장시간 토론회에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김영배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그 국회의원들 별로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우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다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꼭 그 김영배 의원을 밀어주거나 그 안을 만들자는 것보다 우리 황선진 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아주 좋은 결론이 나왔네요. 예,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전국 특별운동본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성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신용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거와 관련해서 많은 그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묶어내는 이런 거를 하는 거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론으로 나온 토론회, 이제 시작된 토론회라고 우리가 서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자 신용인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